16세기 초 젊은 군주 슐레이만 대제가 오스만 제국의 지휘봉을 잡자 동유럽의 균형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20년 파티샤로 즉위한 그는 헝가리의 러유시 2세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했지만 헝가리 궁정의 대응은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키웠어요. 일설에 따르면 러유시가 오스만 사신을 모욕하거나 심지어 처형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죠. 사실 여부는 사료마다 엇갈리지만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술레이만을 경록히 했고 그는 단순한 보복을 넘어 중앙유럽의 방어선을 흔들며 유럽으로 뻗어나갈 준비에 돌입했죠. 1241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순간 분열과 고립에 흔들리던 헝가리는 술레이만의 서진 앞에서 다시 한번 멸망의 그림자를 맞이했습니다. 러유시는 급히 귀족들을 소집했지만 이미 국고는 텅 비어 있었고 오스만의 정예부대 예니체리 앞에 무력하기 그지없었죠. 1526년 8월 29일 모하치 평원 단 몇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헝가리의 운명을 끝내기에 충분했습니다. 1526년 모하치 평야 헝가리 왕국의 심장은 단 한 번의 전투로 관통되었습니다. 젊은 국왕 러유시 2세는 혼란 속에 말을 돌리다 진흙탕에 빠져 익사했고 왕좌는 주인을 잃은 채 공중에서 갈라졌죠. 서쪽은 합스부르크, 동쪽은 동헝가리 왕국, 그리고 그 사이 가장 비옥한 대평원은 오스만 제국의 직할령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헝가리는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두 제국이 맞부딪히며 비튀기는 완충지대. 오스만은 승리의 대가를 철저히 토지에서 끌어냈습니다. 티마르 제도라고 하여 군인에게 토지 수주권을 주고 군역을 요구하는 체제를 통해 헝가리 농토는 전쟁 기계의 연료통이 되었죠. 수확물은 병사들의 군량이 되었고 도시는 상업이 아닌 병참을 위한 거점으로 재조립되었어요. 축적된 자본이 산업으로 변신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세금은 쌓이기도 전에 전쟁 비용으로 사라졌죠. 헝가리의 경제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성장과 축적의 구조 자체가 파괴되었어요. 기업가 정신도 발전의 궤도도 없는 도시, 오직 충당과 소모, 다음 전쟁을 위한 임시 봉합만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 뒤에도 불길은 항상 무언가를 남기기 마련이에요. 오스만이 머문 자리에도 그들조차 예상치 못한 작은 유산들이 남겨져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이슬람을 폭력과 테러의 이미지로 기억하지만 당시의 오스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헝가리인들을 무릎 꿇린 뒤 채찍만 휘두르지 않았어요. 밀레트 제도를 통해 가톨릭과 정교의 공동체를 인정하고 각 공동체가 종교와 문화에 따라 자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물론 이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공포 정치가 남기는 건 분란뿐이며 자치를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조세 기반이 안정된다. 서유럽이 마녀 사냥으로 불타던 시절 낯선 이슬람 제국 아래서 오히려 종교적 평온이 유지된 건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헝가리인은 저항할 수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 지배의 언어와 세금, 행정체계를 체화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질적인 관습은 생존의 기술로 삶 속에 스며들었죠. 총성이 먹고 제국이 물러난 뒤 헝가리는 뜻밖에도 두 가지 유산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온천, 수도 부다는 로마 시대의 온천 위에 오스만 투르크의 욕장이 자리 잡으면서 오늘날 헝가리의 온천, 의료 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이어졌어요. 다른 하나는 파프리카, 무역로를 타고 넘어온 파프리카는 시간이 흐르며 헝가리를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이 되었고 1937년에는 센트 제르지 얼베르트가 이 파프리카에서 비타민C를 추출해 노벨상을 수상했죠. 정복자가 남긴 잔재를 흡수해 자신의 문화와 산업으로 승화시킨 헝가리. 지옥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정복의 그림자마저 영양분으로 바꾼 민족. 그것이 바로 16, 17세기 헝가리의 진짜 초상입니다. 한편 합스부르크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하치 전투 이후 헝가리 귀족들은 야노시 1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에 합스부르크는 결혼 동맹을 근거로 페르디난트 1세의 왕위를 주장했죠.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 결국 충돌은 불가피했어요. 페르디난트는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군을 일으켜 부다를 점령했고 야노시는 막다른 길 끝에서 오스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슐레이만 대제는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았죠. 그는 헝가리를 되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군을 이끌어 오스트리아의 심장 빈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졸지의 합스부르크 황제 카를 5세가 동생의 실책을 수습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죠. 1529년 1차 빈 공방전. 동일한 신을 믿는 두 제국의 격돌. 다행히 이 전투에서 한
하느님은 합스부르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구가 들판을 진창으로 바꾸고 보급이 끊기며 급기야 전염병으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쳤죠. 결국 슐레이만은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에 가까웠죠. 그도 그럴 게 당시 신성로마 제국은 종교개혁의 여파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합스부르크 역시 황실로서 영토 확장보다는 제국 내부의 균열을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프랑스는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과 손을 잡기까지 했고요. 그들에게는 유럽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후 오스만은 방향을 바꿔 지중해로 세력을 뻗쳤습니다. 연안 도시들을 차례로 장악하고 바르바리 해적을 앞세워 스페인령 해안을 압박했으며 사파비 왕조와의 분쟁 그리고 맘루크 정복을 통해 북아프리카와 중동까지 영향력을 확장했죠. 그렇게 초승달 깃발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가로지르며 제국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제야 유럽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의 몰락이 보여주듯 저대로 오스만의 팽창을 방치하면 자신들도 언젠가 같은 운명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요. 십자가 아래 모인 유럽 국가들은 1565년 몰타 공방전과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그리고 1683년 그 결속은 마침내 대륙으로 확장됩니다. 폴란드의 얀 3세 소비에스키와 독일 제후들 그리고 교황청의 베네치아까지 결코 뭉치지 않을 것 같은 국가들이 하나의 목표로 묶이며 신성 동맹이 탄생했죠. 그해 여름 오스만은 다시 빈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스부르크의 등 뒤에 유럽 전체가 서 있었어요. 빈 외곽에서 시작된 돌격 속 유럽은 마침내 오스만의 기세를 꺾으며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한가운데 유럽사에서 자주 스쳐 지나가는 한 이름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는 바로 프린츠 오이겐. 제 채널의 프랑스사에서도 언급했듯 그는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루이 14세에게 버려진 귀족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쟁에서 그는 역사의 향방을 가른 구국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그를 필두로 1684년부터 이어진 신성 동맹군의 공세는 헝가리 전역을 다시 전장으로 만들었고 오스만의 요새들은 하나씩 함락되었죠. 마침내 1686년 부다 공선전 신성 동맹군은 헝가리의 심장을 되찾았고 합스부르크는 더 이상 비엔나 성벽 뒤에 몸을 숨기던 존재에 머물지 않았어요.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는 주체 오스만을 밀어낸 최후의 힘으로 서게 된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해방의 그림자 뒤에는 헝가리를 짓누를 막대한 재정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땐 미처 이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1686년 부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헝가리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에게 매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스만의 군기가 걸려있던 자리엔 합스부르크의 깃발이 휘날렸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곧 목구멍에 걸린 칼날이 되었어요. 합스부르크는 자신들을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로 소개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칼날을 거두기는커녕 더욱 깊숙이 찔러 넣었죠. 그들은 전쟁터의 불길을 끄기보다 헝가리 귀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그 자리에 독일계 지주를 심어 넣었어요. 오스만 아래선 군역을 나누던 관리들이 합스부르크 아래서는 서류와 봉인을 휘두르는 절대 권력으로 변했습니다. 헝가리 농민들은 어김없이 전쟁에 연루해서 제국 재정의 배관으로 재배치되었죠. 권리는 줄었고 세금은 늘었으며 종교적 자치?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합스부르크는 헝가리를 가톨릭 제국의 균질한 구성물로 만들기 위해 압박을 퍼부었습니다. 적어도 오스만의 밀레트가 최소한의 숨통을 열어주었다면 합스부르크의 반종교개혁 정책은 반대로 그들의 목을 옥죄는 고장난 산소호흡기 같았죠. 즉 헝가리는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새 철창으로 이송되었을 뿐이었어요. 게다가 헝가리는 이제 어디서도 완전한 주체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오스만과의 공생을 이유로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내부에서는 새로운 권력의 통제 아래 살아야 했거든요. 낯선 법과 언어, 제국 기준으로 재단된 삶 속에서 헝가리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존재했죠. 이러한 차별은 결국 폭발로 이어지고 맙니다. 1703년 라코치 페렌치 2세가 북헝가리에서 봉기를 일으켰죠. 그의 집안은 대대로 반합스부르크 정서를 품고 있었고 그의 양아버지 임레트케이 또한 17세기 쿠르치 반란을 이끈 지도자였는데요. 이 역사적 유산 속에서 페렌치는 전략적이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했고 농민과 도시민 일부 귀족까지 그의 깃발 아래 결집하며 전국을 흔드는 민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체스판에서 헝가리는 여전히 쪼래
소설에 불과했죠. 합스부르크가 프랑스와의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를 어느 정도 마치고 돌아오자 라치코군은 유럽 외교의 무게에 눌려버렸고 1711년 사트마르 화의가 체결되고 말아요. 합스부르크는 반란 참가자들을 사면해주는 대가로 헝가리를 자신들의 발 아래 복속시켰죠. 오스만의 지배가 전쟁의 결과였다면 합스부르크의 지배는 평화라는 이름의 구조적 복속이었습니다. 칼은 한 번 베지만 행정은 세대를 절단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런 합스부르크도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민족주의. 비록 페렌치는 실패했지만 그의 이름과 얼굴은 헝가리 민족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의 14인 동상 중 하나 500포린트 지폐의 인물로 지금도 헝가리 독립 정신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의 연기 속에서 유럽은 잠잠한 화산처럼 불안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81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는 전쟁의 잔해를 정리하는 자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혁명 사상을 봉쇄하기 위한 보수 세력의 조용한 공조가 진행되고 있었죠.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영국 등 강대국들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유산을 경계하며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로 합의했어요. 이 합의는 군주와 제국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었지만 지식인과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새로운 이상까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과 서적, 대학과 광장은 그 불씨를 숨쉬게 했고 유럽 곳곳에서 민족과 자유를 향한 소망이 조용히 쌓여갔죠. 그리고 빈 회의의 결과로 형성된 빈 체제는 19세기 중엽까지 유럽 정치의 큰 틀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헤로독스의 또 다른 시리즈 빅토리아3의 시대적 배경과 정확히 포개집니다. 플레이어는 그 격동의 세계를 직접 굴려보며 한 나라의 선택, 전쟁, 산업화, 개혁, 외교 등이 어떻게 부흥과 몰락을 갈라놓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죠. 1840년대 중반 유럽은 자연과 경제의 압박 속에 더 큰 불안을 맞이했습니다. 연이은 기근과 감자 역병은 농민과 도시민의 삶을 옥죄었고 생존을 위한 투쟁은 정치적 요구와 결합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혁명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억눌린 민족과 시민의 마음을 깨우는 신호탄이었죠. 정보와 소식은 언론을 타고 빠르게 전 유럽으로 퍼졌고 지식인과 학생, 상인과 장인들은 민족과 자유를 주장하며 거리와 광장에서 저마다의 불꽃을 더했습니다. 경제적 혼란과 사상의 충돌은 폭발 직전의 가스처럼 차곡차곡 쌓였고 각지의 도시들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전운 속에 있었어요. 이처럼 1848년 혁명의 봄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억압과 열망의 자연스러운 분출이었죠. 유럽의 격변 속에서 헝가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중엽 오스트리아 제국의 비효율적 행정과 과중한 세금 그리고 산업혁명이 몰고 온 충격은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죄어왔죠. 그러나 진짜 위협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국의 장부였죠.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는 유럽 최대 규모의 상비군과 비대한 관료제를 유지했고 그 비용은 끝없이 불어났습니다. 군대와 관료를 먹여 살리기 위한 적자는 헝가리의 어깨 위로 전가되었죠. 제국의 지출을 메우기 위해 헝가리의 미래가 저당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은 다시 농민에게 떨어졌습니다. 헝가리 농민들은 여전히 영주에게 로보트라 불리는 강제 부역을 제공해야 했는데요. 슬라브어로 로보타, 고된 노동을 뜻하고 오늘날 기계를 의미하는 로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에서 왔죠. 19세기 헝가리 농민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20세기의 기술을 정의한 셈입니다. 유럽이 증기와 철도로 질주하던 순간에도 헝가리 농민의 하루는 중세의 굴레 속에서 반복되었어요. 낡은 봉건 의무는 그들의 근육과 시간을 갉아먹으며 경제를 질식시켰죠. 인간 노동이 기술 문명의 이름으로 전환된 이 아이러니는 시대의 잔혹한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씁쓸한 사실은 심지어 귀족들조차 시장 경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제국은 변화를 거부했죠. 봉건 구조가 유지되어야 세금을 더 쉽게 징수할 수 있었고 사회를 더 손쉽게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국의 장부는 헝가리의 미래를 서서히 압작시켰고 농촌 경제는 쇠사슬을 묶인 채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아요.
이 압박 속에서 사람들의 불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축적되었습니다. 제국의 장부와 농민의 피땀 눈물, 이 둘이 엮이면서 탄생한 모순은 헝가리 사회 전체를 서서히 달고 넣었죠. 부다와 페스트 등 주요 도시의 대학과 인쇄소 그리고 광장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유럽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새로운 정치적 이상이 퍼져나갔어요. 언론과 학문, 토론이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유와 평등, 독립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등장한 이름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고슈트 러우시. 법률가이자 언론인이던 그는 사회 곳곳에 스며든 사상의 토양 위에서 민족주의를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행동과 요구로 꽃피울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러우시는 자신의 연설과 인쇄물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의회로 달려가 공권부역 폐지와 조세평등, 헝가리 독자 내각을 요구하는 12조 개혁안을 힘있게 밀어붙였어요. 1848년 헝가리도 마침내 혁명의 봄을 맞은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헝가리의 봄, 그 뒤를 이은 혁명의 좌절, 그리고 합스부르크의 철권 통치 아래 헝가리가 겪게 되는 경제적, 행정적 착취의 역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